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박한쌤입니다. 네, 최창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복을 받는 존재에서 나눠주는 존재로. 네. 갑자기 남자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네. 저는 갑자기 여자가 된 느낌이었죠. 그런가요?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을 줄 압니다. 받으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두둑한, 그렇죠? 네, 수익률과 또 계좌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저녁 네. 준비 많이 하셨죠? 오늘요? 네, 나눠주는.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 방송의 즐거움이 그거 아닙니까? 마수열전에 복을 나눠주는 방송이잖아요. 시청자분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복복복 방송이요? 네, 그렇죠. 복복복. 네. 네, 만복 방송. 나눔 방송. 참 좋네요. 화요일에 나눔 방송.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어떠한 복을 나눠줄 걸로 준비됐는지 2015년 구정 이후에 그 첫 번째 라운드 1 보여주시죠. 네, 건설 시장 올해는 훈풍 불까. 자, 건설업종으로 복을 준비했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설업종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요즘 수익률이 괜찮아요, 건설업종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거의 포기했던 종목, 네. 전부 다 손절하고 빠져나왔던 네. 화학주, 건설주, 그리고 조선주, 이 못난이 3인방들이 최근 한 달간, 그렇죠, 연말 연초에서 사실 바닥이었다는 것이 증명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본질적 반등이냐 오늘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건설 시장 최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건설주가 이번에 가장 늦게 건설주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뭐 화학주도 올라가고 뭐 조선주 올라가고 또 뭐 정유주 올라갔는데 건설주들이 가장 마지막에 올라갔습니다. 뭐 가장 마지막에 올라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해외 건설이라든지 주택 관련된 그런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그런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됐었고, 또 계속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가장 늦게 움직였는데, 최근에 그 자료화면 보시면은 건설사의 미분양 판매 마케팅이 계속 그냥 총력전을 벌일 정도로 지금 미분양 해소에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뭐 롯데건설 화면 보시면 대우건설, 뭐 한국토지신탁에서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뭐 가격의 할인이라든지 뭐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서 미분양 판매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서히 미분양이 해소가 조금씩 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시면은요, 2007년도,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최근에 14년도 초부터 전국적으로라든지 왼쪽 부분이 재건축을 제의한 아파트 변동률 추이인데, 보시면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발표할 때 올랐다가 하락하는 그 구간에서도 가격 변동률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그 옆부분, 오른쪽 부분이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추이인데, 이거는 재건축 부분입니다. 최근에 재건축 관련된 그런 부동산 정책이 좀 완화가 되면서 재건축이 좀 더 쉽다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서울,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파란색인데, 약간 회색 선으로 보이는 그런 선이 윗방향으로 좀 더 탄력적으로 이렇게 추이가 올라가는 걸 봤을 적에, 현재 시장은 재건축 관련된 그런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본다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건설 시장 보니까 이 건설 관련주들이 현대차 그룹, 특히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10조 원에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그러니까 평당 1억 5천씩 인수한 거죠. 네. 그 이제 발표한 이후에 건설업종들이 정부의 어떤 계속되는 지원 사격,
많이 올랐는데 현대건설이 저가 대비 36,000원에서부터 4만 원, 3,000원대 중반까지 올랐고 30%. 현대산업이 또 최근 8년간 최고가 갱신했습니다. 8년간. 그러니까 실질적인 완전히 살아난 거죠. 현대산업이 수익률은 대장인데.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해외 비중이 좀 높은 이런 그룹주들은 또 못 올라갔어요. 삼성물산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우건설 그리고 이제 대림산업.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제유가 폭락으로 말미암은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은 국내 쪽의 비중이 좀 높은 회사는 올랐고 반면에 해외 쪽의 비중이 높은 회사는 중동 그런 어떤 충격 때문에 좀 암울한 보고서들이 나가면서 못 올랐는데 일단 그렇게 크게 건설업종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00포인트를 바로 웅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설업종들 및 화학업종 그리고 이제 조선주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건설업종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에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시한폭탄 돌리기이기도 하고 뇌관이기도 한 반면에 이게 또 잘 되면 도화선이기도 됩니다. 마중물이라 해갖고 우리가 펌프질 할 때 물 처음에 넣잖아요. 그것처럼 이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한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또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특히 정부가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불어트준 국수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해가면서 했는데 재건축과 재개발 현황에 있어서 여기 이제 지금 강남 버블세븐 지역, 강남을 의시한 버블세븐 지역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게 2014년도 9월 1일 그 정책 발표에서 재건축 및 이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서민 경기 주거 안정 및 정책으로 정부가 중요한 재건축 및 재개발 연한을 축소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과연 그것이 지금 효과가 있는 건지 그 마중물로서 핵심을 노른자로 보면 그건데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 봄으로써 이 건설 관련 주들이 더 올라갈 건지 네.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올라왔을 때 털어내야 되는 건지 조선업종처럼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지금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1일 대책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그 9월 1일 대책이 어떤 거냐 먼저 보고요. 그리고 먼저 올해 그 주택 분양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 보게 됐는데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 사업 유형별 주택 분양 계획을 보시면은요. 지금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봤을 적에 전체 그냥 주택 분양 계획이 1년 정도 봤을 적에 2014년도가 33만 세대 정도 되는데 2015년도 예상은 34만 5천 세대. 그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가 된 거는 어떤 거냐?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된 그런 그 분양 계획이 더 많았다. 왜 2014년도는 3만 9천 세대 정도였는데 2015년도는 7만 7천 세대 정도.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그 재건축과 재개발 세대가 늘어난 거고 임대는 줄었습니다. 2014년도 5만 8천 세대였는데 1만 5천 세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맞물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정부의 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그 자료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조세라든지 금융 쪽 그리고 금리 규제 거래 이런 거 말고 최근에 이제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주택 3법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부동산 3법이란 무엇이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연장하겠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성화 관련된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부동산 9월 1일 정책의 주요 요점이라는 그런 자료를 보시면은 재건축 연한 해가지고 예전에는 40년 정도였는데 30년 후도 재건축 연한을 줄였고요. 10년이라는 기간을 줄였고 안전진단 시 주거 환경 비중도 15%에서 40% 비중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비 8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의무 그 주택 비중을 50%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도 20%에서 15%로 줄였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그 건설 비중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그런 재건축 그 세대들의 그런 이익을 조금 더 보장해 줬다는 거고요.
안전사고 우려 주택 관리 강화 같은 관련해서는 재건축 10년 이상 지연 시 안전진단을 제시한다는 측면.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재건축을 뭐 하기가 쉽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 좀 더 재건축하는 세대에 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계속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네.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게 그 9월 1일 이거 발표가 뭐냐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논하는 부분인데 즉 건설업종들이 더 갈 거냐 뭘까 하는 부분인데 잠깐 그림으로 한번 봐가면서 우리 지창준 전문가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확한 명칭은 주택시장 회복 및 서민주거 안정화 강화 방안이라고 2014년 9월 1일 날 정부가 발표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내용인데요. 재건축 및 재개발, 특히 이제 재건축 부분을 공동주택, 소위 얘기해서 이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명사적으로 아파트라고 보이는 이것이 과거에는 재건축을 하려면 40년, 최장 40년 정도는 돼야 이게 재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이나. 자, 그런데 이거를 기간을 이제 30년으로 낮추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지금이 2015년도니까 86 아시안 게임에서 88 올림픽, 소위 군사정권 시절 때 시멘트로 탄탄하게 지었던 이제 그 신도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계동 이런 부분, 이런 아파트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과거에는 구조적인 안정성만 확보가 되면 여기 이제 재건축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비중을.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안전해서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허락해 주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과거에는 점수를 15% 줬던 부분에서 주거 안정성 말고 이제 참 편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그 구조 안정성에서 이제 주거 안정성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30%까지 점수를 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용 면적으로 이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분양 면적으로 보면 33평 기준이에요. 과거 평수 기준으로 보면은 33평 정도 되는 이것을 아파트 전체를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지으면 그 중에서 500개는 33평 이하로 지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 규정들을 2014년 9월 1일 대책에서는 이제 폐지한다는 거죠. 그냥 작은 거 짓고 싶으면 100%를 짓든지 아니면 대형 평수로만 다 100% 짓든지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규제들을 자꾸 푸는 쪽인데 이게 2014년 9월 1일 날 정부 정책 발표였는데 2015년도 1월 20일 지난달에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 이번 연도 5월부터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1991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소위 얘기해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하 의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88 올림픽 전후로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거의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완전히 풀어졌는데 이게 이제 수직 리모델링 증축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완전히 재건축 및 재개발 쪽으로 시장이 방향이 설정돼 가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느냐 하는 이제 국지적인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거냐를 사실 이게 건설주가 살아나는 것을 포커스를 어디다 놓을 거냐를 놓고 봤을 때 본질적인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살펴보는 건데 왜 건설업종일까? 라는 포인트를 보면 건설업종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뇌관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잘 건너가면 한 단계 증시 전체가 레벨업이 되는 거고 부동산 업종이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이 흔들리면 한국 증시의 경기를 잡는 거죠. 경기의 발목을 잡는 거라 이 본질적인 문제를 잘 본다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이지 않겠나 싶어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증시의 훈풍이 될 거냐, 이 마중물이 도화선이 될 거냐, 건설업종 전체로 증시 전체 확산되는 신호탄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냐.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증시는 올라가더라도 건설업종은 사실은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는데 과거처럼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그 2015년도에 어느 정도 그 분양을 할 것인가도 다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건설회사들의 실적 자체도 지금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건설회사 각계 회사들마다의 그런 그 입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모든 그런 건설업체들이 주택 시장에서 다 국내 주택 시장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이라든지 또 일반 분양이라든지 여기에 다 수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된 게 주가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하고 주가 흐름 자체가 완전히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대림산업도 약간 틀리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예전부터 보게 되면은 건설회사 3인방이다 그러면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요 정도 봐주는데 지금 완전히 대림산업은 거꾸로 가고 있고 현대건설이 가장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봤을 적에 저도 지금 이게 금방 실적이 호전되면서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키높이만큼의 그런 기술적인 반등과 가치만큼의 올라오긴 하겠지만은 그게 지속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도 올해 그런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약간 긍정적인 흐름이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해외 건설 관련돼서는 약간 변수도 많고 일단은 해외보다는 국내 쪽에 좀 더 무게감을 두면서 건설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측면을 몇 개 더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부동산 자료화만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를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송도라든지 영종도 그리고 청라지구에 관련돼 가지고 인천 경제 자유구역 지구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거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계약 취소 아파트 미분양에도 적용이 되면서 조금 미분양이 빨리 해소가 되고 또 중국인이나 이런 쪽에서 국내 부동산 투자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어쨌든 간에 부동산 활성화에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를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막대 그래프는 전국적인데 아파트 분양 물량이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 13년도가 바닥이었고 2014년도부터 서서히 증가가 되고 그 증가되는 폭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2015년도에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적 무슨 또 경기도 이렇게 봤을 적에도 경기도 쪽도 괜찮고 그리고 서울 지역도 괜찮다고 이렇게 봤을 적에 이게 무슨 서울 무슨 강남구 정도 강남 일부 지역뿐이 아니고 수도권 전체의 지금 분위기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시면은 이 왼쪽 편에 있는 게 미분양 주택 추이인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전국 미분양 관련되는 건데 지금 떨어지는 각도가 미분양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약간 회색 선으로 보이는 게 수도권 중공업 미분양 그런 관련된 적인데 이것도 역시나 서서히 각도가 약간 완만해지는 거를 봤을 적에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건설사별로 봤을 적에 미분양 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은 파란색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막대 그래프의 위치가 계속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검정색 표시가 되는 쪽으로 봤을 적에 계속 미분양이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하나만 더 본다 그러면은 지역별 아파트 준공후 미분양 그런 추이를 보시더라도 2009년도가 가장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이 많았다가 2010년도 감소하고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계속 미분양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주택 분양 그런 세대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가격이 정체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서서히 생기고 거기에다가 금리 정책까지 같이 플러스도 작용하면서 어쨌든 간에 전세값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분양 관련된 건설회사들의 그런 실적은 조금씩 계속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제 아까 이 이제 세 번째 이슈 네. 저희가 살펴보는 부분 건설 시장 올해는 훈풍 불가. 네. 여기에 이제 이유인데 이제 그다음 이유는 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건설 시장에 대해서 사실 이 이제 질문의 요지가 그거였는데 건설 시장을 하고 말을 했지만 이제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건설주 더 갈 거냐. 네. 그렇죠? 실물 경기인 건설 시장이 좋아졌느냐. 재건축 그런 걸로 정부 약발이 먹혀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실물 시장이 좋아지니까 건설주가 1차 레벨업은 했는데 그다음에 지금 잠깐 정체죠. 2차 상승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걸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지금 답변해 주신 건데 약간 이론적으로 많이 접근하신 것 같아요. 어때요? 될 것 같아요? 건설주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분위기를 일단은 해줬으니까 네. 최소한 지금 바닥에서 완전히 저점에서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건설회사들의 실적이 눈으로 가시화되면서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땐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시장의 예측치보다 조금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올라왔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뭐 급락을 맞거나 하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건설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탑픽으로 보는 게 현대건설이고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인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보겠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힘들게 옆으로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되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우건설 정도도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지만은 여기서 크게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면은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 이렇게 건설주 많이 있지만은 저는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 다음에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눈여겨보고 매수 관점은 현대산업개발은 따라서 매수하기보다는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쪽으로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들이 2차 상승이 한번 있을 것이다. 2015년도에. 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훈풍은 어느 정도 한 번이 이제 지나왔어요. 30%가 올라왔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작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에 건설주, 화학주, 조선주 못 나뉜 3인방들, 미운 오리 새끼들이 2015년도에 실적이 악화될 게 없기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이것이 추세 상승으로는 이어지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종들이 살아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본질적인 상승이 저는 어렵냐? 즉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보냐면은 정부가 그동안 쏟아놓은 이 투입한 돈 및 효력 정책에 비해서 주가 상승이 너무 약합니다.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이렇게 서브프라임 이후에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2년간 사실 거의 모든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었죠. 대표적인 4대강 정책, 그다음에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활성화 정책 1차, 2차, 3차 계속 발표가 나왔지만 사실은 카지노 정책과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입니다. 심지어 카지노 정책 또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이에요. 왜냐? 이제 송도의 그 대형 건설 그 고층 빌딩 그 취소된 거. 그다음에 이제 상암동 고층 빌딩 취소된 거. 제주도 또 외국인 자본 호텔 유입되는 거 취소된 거. 요런 것들이 카지노를 허락해 줘 가면서 중국인 돈들을 끌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한테 영주권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이상짜리 콘도나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그걸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영주권을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정책들 전체가 경제 활성화 정책이지만 추경 예산 편성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쪽에 다 베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1% 그 대출금리 나오는 거 소득 묻지도 따지지 않고 연령 따지지도 않고 직업도 1%를 대출해 주겠다고 발표 나왔는데 이제 금리 좀 올릴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 9억 원짜리면은 이제 75%까지 그러니까 거의 7억 원 가까이 대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소득 상관없고 직업 상관없고 아파트 담보로 1% 금리로 7년간. 자, 이런 정책들이 마지막 카드까지 이제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쓸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정책 투입한 돈에 비해서 사실 주가가 너무 폭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건설주들이 폭등이 나오지 못했다. 현대산업이 하나 이제 군계 일학으로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도 1,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상반기 2, 4분기 때 그 좋은 실적을 갖고 주가가 2차 상승이 한번 살짝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 수익 실현을 하는 방향이 맞다. 즉 철저하게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러한 쪽으로 접근하는 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표로 봤을 때 그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자, 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 건설 업종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금액입니다. 660억 달러예요. 맨 오른쪽에 하얀색을 보면은 회색 보면 66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730조 원 정도 현재 환율 기준으로 되는데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2013년도, 그 왼쪽에 2012년도, 중간에 2011년도, 2010년도가 가장 높죠. 자, 그러면 해외 수주가 사실 지난 2012, 13, 14, 3년간 변함이 없습니다. 해외 수주가 660억 달러 전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가 수주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주들이 그동안 해외 쪽으로 높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특히 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대우건설 같은 회사들이 못 올라간 이유가 이 환율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지는 장사를 한 겁니다. 사실 현대건설도 일정 부분 그렇게 한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전부지 매입해가면서 롯데보다 더 높은 제2 롯데월드보다 더 높게 진다고 하니까 그 효과가 나와서 그런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해외 관련주들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즉 수익성에 대한 의문점이기도 하고요. 또 2015년도 두 번째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15년도 지금 주택시장 물량 추이가 맨 오른쪽 회색 선인데 가장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번 연도 분양합니다. 29만 7천 가구. 전년 대비 22%나 많은 분양을 해요. 즉 주택시장은 지금 수요의 문제이지 공급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는 공급을 하면 할수록 서로 사자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같이 늘어나면서 건설주들이 올라가지만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투기성 수요자들은 아예 씨가 말랐고 하나도 없죠. 투기성 수요자들은 대형 평수 같은 경우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공급 물량만 늘린다는 거는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져가면서 2015년도 하반기에 오히려 건설주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상반기 주가 상승 및 건설주 실적 좋은 것을 이용해서 물량을 정리하는 쪽으로 크게 방향을 잡는 것이 전체 흐름상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설주가 본질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우리가 선별적으로 부동산 시장 이런 활성화 정책이 이제 전체가 다 일어나기는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수직 증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건자재 시장 쪽으로 가야 되느냐 전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2015년도 유망 주택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요. 이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자료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 그 41% 정도 가장 막대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긴 게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관련돼서 유망 주택 사업으로 지금 가장 그런 빈도수가 높고요. 그다음에 23% 그 밑에 돼 있는 게 지방 및 수도권 아파트 분양 사업. 그리고 그다음에가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택사업. 그러니까 가장 그 2015년도 유망한 그런 주택사업 관련된 게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정부 정책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을
굉장히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그 저평가가 됐는지 그리고 수혜가 됐는지 보시면은 국내 건설사 가치 요약 비교를 이제 국내 건설사하고 그리고 해외 건설사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국내 건설사 가치 요약 비교 화면을 보시면은 거기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그 관련돼 가지고 PER이 있고 PBR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그 주가 상승률이 있는데 삼성물산 전년 대비했을 때 4% 감소가 됐고 주가 봤을 적에 그리고 현대건설 10% 상승, 현대산업개발 15% 상승, 대우건설 20%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서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하고 작년 실적을 비교를 하면서 PER 수준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이렇게 봤을 적에 삼성물산이 퍼가 올해가 18배 정도로 이렇게 낮아졌고 현대건설이 10배에서 8.6배로 낮아졌고 현대산업개발이 35배에서 15배 정도도 낮아졌고 대우건설이 22배에서 11배 정도도 낮아지면서 PBR도 조금씩 그런 감소하는 측면을 봤을 적에 2015년도 그 실적이라든지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외 건설사를 미국 그 주택 건설사하고 일본 주택 건설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적에 미국도 건설사들이 주가 상승률이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뭐 6%에서 20% 정도 안짝의 그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년 동안에. 그리고 퍼 수준도 2014년도 대비했을 때 2015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PER 수준이 낮게는 12배에 있는 기업이 있고 높게는 한 20배 정도 되는 기업이 있을 정도로 국내 건설사하고 해외 건설사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미국 건설사하고 비교했을 적에 국내 건설사가 이렇게 고평가된 그런 그 위치는 주가 그 가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 주택 건설사 보게 되면 일본도 역시나 건설 그 기업들의 그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PER 수준도 보통 10배에서 15배 사이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PBR 수준도 지금 봤을 때 1.1배 이상의 됐을 적에 국내 건설사가 뭐 어쨌든 간에 해외 건설 관련돼서 뭐 악재가 있고 수주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렇게 나쁜 그런 그 기업의 가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여기에서 선별적으로 아까 자료화면을 보면은 국내 건설사 중에서 PER 수준이 가장 낮은 건설사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 하나 정도를 뭐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전체 투자 전략은 그러면 건설주를 매집하자. 저 같은 경우는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뭐 화학주들 매매하거나 조선주들 매매하거나 정유주들 이런 거 똑같이 이제 저점에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건설주가 그중 경기 민감주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종목들 중에서는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이 조금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또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률 측면에서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주 전체 괜찮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중에서 이제 탑픽은 현대건설 정도 생각하신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저는 지금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면에 이제 건자재주 같은 경우는 대추세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건자재 시장들 같은 경우 이제 KCC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한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대시세 분출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갑자기 일어난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고령화가 발생한다든가 아파트가 이제 30년 전으로 노후화가 되는 시점,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이 20년 전에 이미 한국하고 똑같은 현상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일본이 대폭락이 나왔어요. 아파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10분의 1 토막이 나왔죠. 1990년도 일본 주가가 이제 4만 포인트, 10,000포인트에서 4만 포인트까지 7년간 상승한 다음에 1990년도 1월 2일부터 폭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건설주들,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한 최근 3년, 5년에 걸쳤던 것처럼 건설주들이 대부분 세계적인 건설주들이 10분의 1 토막,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것을 이제 해외 플랜트 쪽에서 찾았죠. 그런데 의외로 지난 10년간 10배에서 20배 급등한 건설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목이나 대형 엔지니어링 쪽 이런 건설이 아니라 건자재 관련주들은 다 폭등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고령화로 인해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기성복 맞춤 형태의 아파트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집을 꾸며나가는 형태. 지역 개발에서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빌라 세네 동이 모여서 작은 아파트라기도 어렵고 빌라라기도 어려운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소위 얘기해서 개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공동 땅콩주택 같은 형태로. 그래서 그런 주들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3년간 이런 건자재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것은 바로 인구 구조학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자재 시장의 대세 상승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한 번 더 추세는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 대형주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 놓고 봤을 때 투자는 의미가 없다.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고 지금은 다만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매매로서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로 이거는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선주 그리고 건설주 투자로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못난이 3인방 급등 작년에 말씀드릴 때 화학주, 건설주, 조선주 그러나 반등 시에 이용한 매도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2, 4분기 다가오는 1, 4분기 마무리인 3월 달에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한 번 더 상승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때 좀 털어낼 부분들은 털어내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 관련주들 비롯해서는 건자재 시장 쪽으로는 아직 한 번 더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영역이고 지금은 건자재 그리고 건설주 투자로서는 이미 다 물 건너갔고 다만 매매로서만 건설주들 가능한 형태 그렇게 큰 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그리고 서민 안정화 정책을 이용해서 우리가 건설주들 짧게 한번 반등 구간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가면서 일단 갖고 있는 분들은 매매 그리고 중장기 투자했던 물렸던 분들도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저는 큰 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둘이 조금 의견이 엇갈렸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주 중에서 만약에 대형 코스피 중에서는 현대건설의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현대건설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 자리가 지금 4만 원을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3만 6천 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랬다가 현재 지금 주가 위치는 한 4만 6천 원대 위치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반등의 목표치는 한 5만 2천 원대에서 5만 3, 4천 원대 정도.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본다 그러면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는 5만 1,200원이지만은 그리고 나서 반등 두 번의 그런 파동이 일어나면서 저점을 형성하는 자리가 지금 5만 5, 6천 원 정도 선에서 저점이 형성돼 있고 현재 주가는 5만 8천 원이기 때문에 한 6만 3천 원까지 상승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자재 업체 중에서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게 LG 하우시스하고요. LG 하우시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벽산 그리고 동아기업 정도. 이제 벽산 같은 경우는 석고보드 같은 거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동아기업은 무늬목, 나무 무늬목 같은 거 그런 것들 만드는 거죠. 바닥 나무 무늬목. 그리고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그런 건자재, 그러니까 유리, 뭐 베란다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문짝 이런 것들 다 만드는 기업인데 주택 경기가 활성화돼서 아파트 그런 신규 분양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이거 했을 때도 LG 하우시스, 동아기업, 벽산 다 수혜가 되고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했을 때도 수혜가 되기 때문에 더 상승 탄력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봤을 적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좀 더 상승 탄력이 좋기 때문에 저도 건자재 3인방 정도는 계속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에서 보충 설명, 건자재까지 전체적으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2로 건너가겠습니다.